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인데요. 미래의 나로 살면 현실의 내가 따라온다. 자신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온다. 눈앞에 기회가 나타나도 마음속으로 나는 목표에 도달할 그릇이 못 돼. 그럴 자신이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오더라도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에 걸맞도록 자신의 자기평가를 바꾸어야 한다. 즉 목표로 나는 무엇을 뭐뭐를 하고 싶다 라고 했다면 자기평가는 나는 무엇을 해낼 능력이 충분히 있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행동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데 아직 이루지 못했으니 우선 땡땡이라는 노력부터 해보자. 그 다음에 또 뭐뭐라는 행동도 해보자. 이렇게 나아간다고 합니다. 자기평가는 계속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해요. 인생을 마음먹은 대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먼저 자신의 현재 자기평가가 어떤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A4 용지에 제한시간 10분 동안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자기평가라는 질문에 50개 이상 답변을 적어보자. 틀린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어떤 답이든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그 자기평가는 당신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도 같을까? 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지금 상태의 자기평가가 아니라 미래의 자기평가에 입각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이것은 곧 지금을 미래의 자기평가에 입각해서 산다는 의미다. 1년 후 이미 목표를 실현한 자신이라면 지금 어떤 발언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판단을 할지, 정보를 모을지, 어떤 장소에 갈지, 어떤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어떤 것을 하지 않을지 등등을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살자. 이로써 일상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해왔던 선택이 달라지고 행동이 변화하면서 현실이 자기평가를 쫓아오게 된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것이 아니라 뇌의 메커니즘이다. 제가 책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을 미래의 자기평가에 입각해서 산 덕분에 성공을 거둔 사례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권투 선수 무라타 류타를 꼽을 수 있다. 무라타 선수의 금메달 획득은 일본인으로서는 1964년 도쿄올림픽 이래 48년 만의 쾌거였다. 달리 말하면 무라타 선수가 런던 올림픽에 참가한 시점에서는 반세기에 가까운 48년 동안 일본인이 권투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무라타 선수의 체급은 가장 선수층이 두텁고 체격이 좋은 서양인들이 유리하다고 알려진 미들급이었다. 48년 전에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사쿠라이 다카오 선수는 벤텀급이었으므로 미들급에서는 그때까지 금메달을 획득했던 일본인 선수가 아무도 없었다. 일본인이 미들급에서 금메달을 따기란 불가능하다. 이것이 무라타 선수가 런던 올림픽에 임하기 전에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그러나 무라타 선수는 이런 선입견에 휩쓸리지 않고 올림픽 직전에 자기 평가를 고쳤다. 바로 미래의 자신이 되어서 살기다. 무라타 선수의 집 냉장고에는 이렇게 적힌 종이가 한 장 붙어 있었다.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종이가 붙여져 있었다고 해요. 무라타 선수는 올림픽을 대비해 훈련하고 있을 때부터 이미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생각했다. 완료형으로 적은 종이를 냉장고에 붙여 놓았기에 하루에도 수없이 보았고 그 결과 장기 기억으로서 뇌에 각인되었다. 나는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어. 금메달리스트라면 어떤 훈련을 할까? 금메달리스트라면 어떻게 움직일까? 금메달리스트라면 어떤 생활을 할까? 금메달리스트라면 어떤 판단을 할까? 어떤 발언을 할까? 말 그대로 미래의 자신이 되어 살고 행동하게 된 것이다. 그러자 금메달이라는 현실이 미리 고쳐 쓴 자기평가를 쫓아와 실현되었다. 미래를 글로 쓰면 의지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1년 후 나는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1년 후의 모습을
매년 일주일씩 가족과 해외여행을 가는 아버지가 되었다 라고 설정했다면 그때의 자기평가는 나는 1년에 한 번은 가족을 데리고 일주일 동안 해외여행을 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아버지다 일 수도 있다. 이렇게 단순해도 상관이 없다. 자, 1년 후에 자기평가를 글로 정리할 수 있었는가? 1년 후에 자기평가를 써보면서 의지력이 올라갔음을 느끼는 것이다. 의지력이 올라갔다는 것은 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고 반응했다는 의미다.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다만 1년 후에 자기평가를 만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지금의 자기평가가 미래의 자기평가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자기평가는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럼에도 순식간에 자기평가를 고쳤을 방법이 있다. 그것은 체험이다. 1년 후에 자기평가를 체험하는 것이다. 미래를 미리 살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평가를 갱신하고자 다시 미래체험지를 작성해 새로운 미래의 자기평가를 글로 쓰고 목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이미지를 새롭게 모았다. 그리고 그 상태를 체험하기로 했다. 그 중 하나가 내가 살고 싶어하는 집을 구경하러 가는 것이었다. 내가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 200제곱미터가 넘는 그 아파트의 현관은 당시 내가 살던 연립주택의 방보다 넓었다. 나는 입구에서부터 엄청난 격차에 충격을 받은 채로 그 집의 넓이, 조망, 공간을 체험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즉시 의지력이 올라가면서 현실이 바뀌기 시작했다. 뇌가 내가 살고 있는 방은 오늘 보러 갔던 집의 현관보다 좁구나. 이런 상황은 싫어. 라며 현실에 대해 강렬한 위화감을 느낀 것이다. 그렇다. 위화감을 느끼는 것은 자기평가가 갱신되었다는 증거다. 여기에서 자기평가는 나는 넓은 집에 살고 있다. 이고 현실은 현관보다 좁은 방입니다. 위화감은 자기평가와 현실에 괴리가 발생했다는 증거다. 또한 미래의 자신이 되어서 살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결국 나는 회사의 실적을 몇 배로 끌어올려 살고 싶어하던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 현실이 자기평가를 쫓아온다는 말은 이런 뜻이다. 현실을 바꾸는 위화감의 원리. 애초에 자기평가는 자신에 대한 평가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타인의 의견을 일체 무시하고 멋대로 결정해도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평가를 높게 설정하지 못한다. 그것은 자기평가가 자기 긍정력과 자기 효력감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기평가는 자기 긍정력 곱하기 자기 효력감이라고 합니다. 자기 긍정력을 한마디로 어떤 자신이라도 인정할 수 있는가이다. 어떤 자신도 좋아할 수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다. 실수를 저질렀을 때조차도 지나치게 낙심하지 말고 이건 또 이것대로 나답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힘이다. 한편 자기 효력감은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다. 이런 것을 이루고 싶어. 이런 내가 되고 싶어. 이 정도는 돈을 벌고 싶어. 등 무언가를 정했을 때 내게는 그럴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힘이다.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것에 근거는 필요 없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의 여부다. 자기 긍정력과 자기 효력감에 따라 자기 평가가 달라진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높이는 방법이 바로 체험이다. 자신이 목표로 삼은 것을 체험함으로써 자기 긍정력이 높아져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마음에 들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 체험을 통해 자기 평가가 바뀌어 현실과 자기 평가가 맞지 않다라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현실에서 위화감을 느끼게 된다. 나는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현재 상황에 만족할 수 없어. 이렇게 자기평가가 높아져서 현실과 자기평가 사이에서 괴리를 느끼는 위화감이 생겨나면 사람은 저절로 현실을 바꾸려고 행동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여러분이 행동의 사령탑인 뇌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자기평가가 바뀌면 뇌는 지금의 자신에게 안심할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상태, 새로운 자기평가에 맞는 현실을 만들어내라고 지시하는 것이다. 위화감이 생겨야 뇌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자기 평가이다. 극적으로 인생을 바꾸는 미래 자신과의 인터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자기 평가를 고쳐 쓰기 위한 인터뷰 방법이다. 간단하면서도 흥미로운 작업이니 한번 진행해보자. 2인 1조로 실시하는 게 함께할 사람이 없는 경우 2인 1조로 실시하는데 함께할 사람이 없는 경우는 혼자 해도 좋다. 첫 번째, 2인 1조가 되어 인터뷰를 하는 역할과 인터뷰를 받는 역할을 결정한다. 두 번째, 인터뷰를 받는 역할은 미래체험지에서 정한 1년 뒤 자신을 연기한다. 나는 1년간 내가 정한 목표를 전부 성공적으로 실현했다라고 스스로 믿으며 그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다. 세 번째, 인터뷰를 하는 역할은 상대가 어떻게 1년간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는지를 취재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당신은 1년간 무엇을 실현했는가? 실현하기까지 어떤 것들이 힘들었는가? 좌절감이 들었던 순간 무엇이 버팀목이 되어 주었는가? 그리고 네 번째로 인터뷰를 받는 역할은 이미 그 모든 목표를 실현했다는 설정이므로 1년 후 목표를 달성한 나라면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을까를 상상해서 대답한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을 질문 받더라도 대답을 만들어내 연기해보자. 다섯 번째, 인터뷰의 제한 시간은 10분이다. 10분이 지나면 인터뷰를 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이 마지막 질문을 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년 전에 당신처럼 앞으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분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터뷰를 받는 역할이 마지막 질문에 대답하면 끝이다. 이것은 목표를 실현한 자신을 체험하기 위한 인터뷰다. 인터뷰를 반복해 자기 평가를 바꾸는 동시에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하자. 그러면 일상 속의 선택과 행동이 확실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긍정의 말투로 멘탈을 훈련하자. 긍정의 말을 뇌에 새기는 법. 여러분은 컴퓨터에 패스워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자신의 선언을 컴퓨터의 패스워드로 사용한다면 노력하지 않아도 일부러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매일 스스로에게 되새기게 할 수 있다. 회사의 매출 규모를 이 정도로 높인다. 또는 고객의 수를 이만큼 늘린다. 이 정도 연수입이 된다. 책을 출판한다. 건강해진다. 여행을 간다. 등등 선언의 내용은 어떤 것이라도 그 효과를 발휘했다. 부디 이 메커니즘을 이용해보라. 해야 할 말과 하면 안 될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실현한 사람, 우리의 이상으로 여기는 모습이 됐는데 성공한 사람이 공통적으로 쓰지 않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지만, 그래도, 모르겠어, 어려워, 불가능해. 평소 사용하는 말을 바꾸면 여러분의 이 뇌를 무엇이든 실현 가능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서 써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까지 주변에 있었지만 인식하지 못했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은 쓰지 않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건 사실일까? 말버릇 외에 정비해야 할 환경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인생을 좌우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사실일까? 사실이다. 여러분이 실현하고자 하는 바, 손에 넣고자 하는 것, 되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이미 그것을 달성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바라는 목표를 이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목표 달성의 허들이 낮아진다. 만나는 사람을 바꾸면 사람이 변했다는 말을 들을까, 그런 비난을 들을까 두려워 가고 싶지 않은 술자리에 참석하고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나간다. 그 귀중한 시간에 다른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도 이런 행동을 반복한다. 안타깝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는 일이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쪽을 포기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느냐이다. 성공이나 변화를 무리하게 쫓다가 정작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절대 잊지 말라.
신의 멘탈로 감정을 관리하라고 합니다. 불안과 긴장은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변화를 시도할 때 우리 뇌는 온갖 저항을 시도한다. 때로는 불안이나 긴장이라는 감정을 만들기도 하고 자신 없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고민을 의도적으로 인식시키기도 한다. 이럴 땐 불안감을 느껴도 돼, 긴장해도 돼 라고 인정하면 불안이나 긴장에 대한 인지는 그것으로 종료된다. 확실히 인정해버리면 그 뒤로 내가 불안과 긴장에 초점을 맞추는 빈도가 줄어들어 더는 증폭되지 않는다. 머리를 맴도는 고민 퇴치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고민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머릿속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뇌는 한 가지 문제를 머릿속에서 끝없이 반복하는 습성이 있다. 일단 고민이 생기면 하루 종일 그 고민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어 마치 수십 혹은 수백 가지 고민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첫 번째, 고민을 머릿속에서 꺼내는 방법인데 그것은 종이에 적어보는 것이다. 요즘에 고민거리를 종이 한 장에 적어보라. 신경 쓰이는 모든 것을 적는다. 그리고 실제로 종이에 적어보면 고민거리가 매우 적음을 깨닫게 된다. 어라, 고작 이것뿐이었어? 이 사실을 안 시점부터 마음이 상당히 편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고민거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종이에 적으면서 종이와 상담해보자. 종이와 어떻게 상담할까요? 즉 의뢰자, 상담자 두 사람의 입장이 되어본다. 종이에 드라마나 영화 대본을 쓰듯 두 사람의 대화를 상상하며 적는다. 이렇게 하면 고민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다른 방법을 또 소개하는데요. 뭐냐면 빈 의자 앉기라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종이에 현재 고민을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자를 두 개 준비해서 마주놓고 한쪽 의자에 앉는다. 그리고 다른 한쪽의 빈 의자에는 앞에서 고민을 적은 종이를 놓고 또 다른 자신이 앉아있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빈 의자에 앉아 또 다른 자신에게 고민에 대한 조언을 합니다. 맞은편 의자에 앉은 또 다른 자신을 상상하며 조언을 하자. 여태껏 도저히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았던 문제도 마치 타인에게 조언하듯이 객관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 이 방법은 메타인지의 힘을 사용한 방법이다. 메타인지는 인지심리학 용어로 자신의 인지활동을 제3자의 객관적 시점에서 이해하고 제어하는 힘이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거울 속의 자신에게 오늘도 표정이 멋지구나. 오늘도 열심히 했어. 무리하고 있는 것 아니야? 라고 말을 걸면 메타인지 능력을 후련할 수 있다. 과거, 미래가 아닌 현재에 몰두하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감정은 목표 달성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감정은 그 사람을 행동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을 지녔다. 여러분이 우라가 치미는 일, 분노하는 일, 슬픈 일, 불안하게 느끼는 일 등은 과연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 전부 과거 혹은 미래의 사건이다.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다면 그것은 현재를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다.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버렸을 경우 대처법은 무엇인가에 몰두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버렸을 경우의 대처법은 무엇인가에 몰두하는 것이다. 무엇인가 우라가 치미는 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가? 나는 맛있는 요리를 먹으러 간다. 맛있는 요리를 먹을 때는 그 요리만 생각하며 몰두한다. 그러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을 잊어버린다. 감정이 동요하고 있을 때 멘탈은 절대 지금을 향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멘탈이 과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향하는 것을 마인드 원더링이라고 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지금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생각하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될까? 어떤 조사에서는 하루에 43%라는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래서는 멘탈이 안정될 수가 없다.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부정적인 감정을 제어할 수 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현재에 집중해보자. 최고의 반사가 신의 멘탈을 만든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신의 멘탈을 지닌 사람은 멘탈 자체가 단련된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반사가 다른 것이다. 대체 무슨 말일까?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은 좋은 사건이든 나쁜 사건이든 반사적으로, 즉 의식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좋은 사건이라고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하자.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공부도 좋고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새로운 습관이나 일이나 취미 등등 무엇이라도 상관이 없다. 이런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누군가가 저 친구 요즘 사람이 변했어 라며 뒤에서 험담을 하는 것을 들으면 보통 슬퍼하거나 화를 낸다. 한편 신의 멘탈을 지닌 사람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까? 그거 다행이네. 운이 좋은걸? 고마워. 이렇게 반사한다고 합니다. 안 좋은 소리를 하는 남들에 대한 반응치고는 엉뚱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그 사건의 다행인 부분, 즉 운이 좋은 부분, 고마워해야 할 부분을 찾는다.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한 사람의 경영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판을 받고 있지 않다면, 비판을 받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다는 의미로 생각하십시오. 당신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한테까지 알려질 만큼 인지도가 올라갔을 때 비로소 당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설령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았을 때 오히려 드디어 나도 제 몫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드디어 안티가 생길 만큼 내 인지도가 높아졌구나 라고 반응하게 된다. 신의 멘탈을 지닌 사람이란 흔들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가 아니라 어떤 사건에서든 생각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좋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그렇기에 어떤 사건에서든 좋은 의미를 찾아내기에 좌절하지 않는다. 멘탈이 자연스럽게 강해지는 입버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좋은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신의 멘탈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런 멘탈을 만들 수 있을까? 방법은 오직 하나다. 다행이네, 운이 좋네, 고마워 라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나 좋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프레임을 말을 하는 것인데 뇌는 이건 다행인 일이구나. 왜냐하면 이라며 억지로 다행인 이유를 찾는다. 어떤 말을 입버릇으로 삼으려면 그 말을 매일 수십, 수백, 수천 번 입 밖에 내야 한다. 우선 여러분이 기분 좋게 느끼는 말, 입버릇으로 삼을 말을 결정하기 바란다. 입버릇의 효과는 실제로 지금까지 나의 컨설팅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증명되어 왔다. 내가 처음에 입버릇으로 삼았던 것은 운이 좋구나 였는데 이것은 인간의 뇌의 구조를 공부하고 내린 결론이었다. 첫 일주일 정도는 쉴 새 없이 운이 좋구나 라고만 말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열흘쯤 지나자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횟수가 늘어났음을 실감하게 되었고 한 달이 지나자 반사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일단은 운이 좋다고 여기자 라는 생각이 앞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일상에서 기본적으로 운이 좋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다. 그래서 왜 운이 좋은지 그 이유를 떠올리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완전히 습관화할 수 있었다. 신의 멘탈을 갖춘 뒤에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목표를 또다시 갱신하라. 자신이 손에 넣고 싶은 것을 실현했다면 다음 목적지에 필요한 수단과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평가를 갱신해야 한다. 이 과정이 없다면 발전이 없다거나 벽에 부딪혔다는 느낌이 들며 성장은 멈추고 만다. 꿈이 실현되었다면 다음 꿈을 향해 점검에 들어가라. 그리고 될 때까지 계속하면 성공할 수 있다. 조건이 제각각이더라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 한 가지뿐이다. 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다. 실현할 때까지 계속하니 실패할 리가 없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 해리포터 시리즈는 전 세계에서 4억 5천만 부가 발행되었으며 영화 흥행 수입이 77억 달러에 이른다. 저자인 J.K. 롤링은
10곳이 넘는 출판사의 작품의 기획을 가져가지만 그때마다 퇴짜를 맞았는데 만약 이때 포기했다면 해리포터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스타벅스를 창업한 하워드 슐츠도 창업 당시 242번이나 출자를 거부당했고 월트 디즈니조차도 테마파크 건설을 위한 출자를 300차례가 넘게 거부당했다. 그러나 스타벅스와 디즈니랜드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매우 단순하다. 실현될 때까지 계속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사람은 돈만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 지금보다 돈을 많이 번다는 목표를 정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돈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 부의 한계 효용이라는 용어가 있다. 한마디로 사치에 익숙해지면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심리효과다. 돈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다.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경험도 많다. 다만 돈만을 추구하면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반드시 찾아온다. 여러분은 무엇을 실현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생활, 어떤 인생을 보낼 수 있으면 행복하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음껏 사치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바로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라고 해요. 이 책이 여러분의 일상이 변화되는 출발점이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되기를 기원할게요. 오늘부터 내 인생의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사용하겠어. 이렇게 결심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 읽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